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1월 30일자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첫 번째 편집한 것은 제가 작성한 것입니다. AI 원가 회계에 대한 경고. 유발 하라리가 그 다보스 포럼에서 한 것을 비유를 해봅니다. 결론 부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하여는 그 한 것을 제가 갈등 구조도로 그려본 건데요. 반드시 본능에 충실해야 한다. 본능대로 살아야 한다. 등 또 본능대로 살기 위하여는 반드시 거짓과 조작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연과 같이 그렇게 뭐 한 40억 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진화했기 때문이다. 한편 인간의 생존을 위하여는 반드시 비판적 사고를 함양해야 한다.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사실과 윤리를 실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언어와 문자를 통한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관찰자가 아닌 행위자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AI에 대한 경고로 AI가 행위자까지 되고 인간을 워처스로 그 내리게 된다 하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편집증 환자로서 인간을 법인으로 확대하면 법인의 생존을 위해 거짓과 조작을 우리는 분식회계라고 부르죠. 한 가지 대표적인 예가 제조 원가입니다. 거짓과 조작을 조정, 어저스트먼트란 말로 합리화하고 현재 미화합니다. 근본 원인은 재료비에 가공비를 더하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본 원인을 제가 알기 때문에 가공비를 애드하는 알고리즘에서 가공비를 배부하지 않는 알고리즘을 AI에게 학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공비를 애드하는 알고리즘을 학습을 시키면은 거짓과 조작을 AI도 하게 된다. 이게 법인으로 확대되면 또 AI한테 법인격을 부여한다면은 이거는 아주 골치 아픈 얘기가 된다. 손도 댈 수도 없는 그런 것까지 경고를 하고 있죠. 이런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그런 경고 등이 그 대표적인 예로서 원가 회계도 해당이 제조 원가 회계도 해당이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올해 공공기관 11곳 늘었다. 총 342개 확정. 염현아 조선비지에서 1월 29일, 정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공문위를 열어 2026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 수는 지난해보다 11개 늘어난 342개로 확정됐다. 신규 지정기관은 한국관세정보원,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 양육비 이행관리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한국스포츠레저, 한국통계진흥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물기술인증원, 국립농업박물관, 중앙사회서비스원, 전국재해구호협회다. 이와 함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공기업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기타 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공기업은 30개, 준정부기관은 58개로 각각 조정됐다. 정부는 지정요건을 충족하면서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과 사유도 공개했다.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등은 별도법에 근거한 대학,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 소규모 기관, 인천공항 시설관리 등 단순 위탁 자회사,
IBK 저축은행 등 민간 경쟁기관 자회사 국립극당 등 예술법인 한국은행 등 중앙은행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고 있네요. 정부 자금은 받지만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342개 이상이란 얘기도 해석이 됩니다. 인구는 감소하는데 공공기관 증가가 합리적일까라는 의문이 들어갑니다. 재정 확대의 한 국면이죠. 미국은 연방 예산을 절감하려고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과감히 해고했는데 이 미국보다 조그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공공기관을 자꾸 늘리네요. 공공기관 회계에도 상장사처럼 공시 의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체되는 공공기관장 낙하산으로 막 내려가고 이런 거 지금 뉴스가 많이 나오죠. 임기 이런 거를 좀 지양하고 공공기관은 임기를 보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공공기관이 많을수록 정부 예산을 타먹으면서 유유자적한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사는 인간들 이권 관계로 그래서 정권 욕심이 있는 건지 또 무슨 권력을 잡으면은 그 후사 내지는 말하자면 그 실적을 갖다가 치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모양이죠. 뭐 국민들한테 돈을 푼다는 것보다 이런 데 푸는 돈이 더 금액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국민을 가지고 노는 그런 것으로도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 한국의 관세 인상 무역협정 비준 신호다고 KBS 월드에서 1월 29일 스콧 베슨트 재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 인상하겠다고 위협한 것을 지지하며 의회가 이를 승인할 때까지 한국과의 무역협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양국무역의 매듭을 풀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뭐 자주 그냥 들락달락하고 좀 바쁠 거예요. 스콧 베슨트 미국 재무장관은 의회가 비준할 때까지 한국과의 무정협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베센트는 수요일에 방영된 MBC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움직임이 양자협정에 서명하기 위한 계기라고 설명하며 이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베센트는 한국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약속된 3,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주요 산업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며 현재 국회의 승인을 받고 있다고 되어 있지만은 계류 중이죠. 외교부는 또한 목요일에 여한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날 오후 워싱턴으로 출발하여 제이미슨 그리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관세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무역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수시로 왔다리 갔다리 했습니까? 그런데 말짱 도루묵이 돼가지고 다시 협상하자. 일본과 EU는 협상한 거 지금 이행이 잘 되고 있는데 그래서 실권 없는 실무자들 보내지 말고 이재명이 직접 나서야 할 사안 아니냐. 거대 여당에 왜 대통령이 압박을 하지 못하는가라고 그런 좀 의문이 들어갑니다. 베센트도 미남이지만은 그 뒤에 여자분이 부인인지 아닌지는 설명이 없습니다. 역시 뭐 미인인 것 같고요. 돈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그 머리 하나만 보더라도 온 몸은 새나 돈 있는 사람과 미남이니까 미녀를 얻는 것 같습니다. 요 사진이 또 부럽네요. 나이도 젊은 것 같은데 여자는 장동혁 결국 한동훈 제명 국힘 사실상 내전으로 이세영 이혜인 조선일보 1월 29일 장 복귀 하루 만에 의결
오후 2시 회견했.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29일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최고위가 육산 지방선거를 약 4개월 앞두고 한 전 대표를 제명을 결정하면서 국민의힘이 사실상 내전 상황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수석 대변인은 6명의 최고위원과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사람이 표결에 참여했다면서 또 표결 내용이나 찬반 내용은 비공개라고 했다. 표결에는 장동혁, 신동욱, 김민수, 양향자, 김재원, 우재준, 조광한 최고위원과 송원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장이 참석했다. 이 중 우 최고위원만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우 최고위원은 표결 도중 나와 기자들과 만나 회의 끝까지 있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중간에 나왔다고 했다. 그는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조작한 부분을 제외하면 한 전 대표 징계 사유라고 한 건 별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뉴스는 장동혁 한징계 절차 따라 진행, 한동훈 닭이 목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요거 옛날에 그 김영삼 대통령이 한 얘긴데 이것을 인용을 했네요. 자관 어떻게 생각하면은 중진 뭐 몇 선인지 이런 다선 의원들 입장에서 한동훈은 국회의원도 안 해본 아주 신빙이가 윤 정권 때 그 힘에 의해서 당 대표가 됐던 굴러온돌이기 때문에 굴러온돌을 쳐내는 모양새 같습니다. 권력투쟁이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2명의 관리가 결정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3차례 연속 금리 인하 후 금리 변동이 없음. 제니퍼 션버거 야후 파이낸스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지난 가을 3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수요일 기준금리를 3.5에서 3.75 범위로 유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크리스 월러 연준 총재와 스티븐 미란 총재는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선호하며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중 한 명인 월러는 고용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언급했습니다.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3분기 GDP 수치 호조와 4분기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경제에 대한 평가를 보통에서 견제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정책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을 여전히 다소 상승으로 보고 있지만 고용시장이 일부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몇 달 동안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는 문구는 삭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책 위반자들은 연방기금 금리 목표 범위에 대한 추가 조정의 범위와 시기를 고려할 때 위원회는 들어오는 데이터, 진화하는 전망, 위험의 균형을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뭐 동영상들이 있는데 끝에 나온 건 이거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메타에서 AI 물결은 2026년에 2026년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그런 화면을 그냥 캡처했습니다. 알렉스 프레티가 사망하기 11일 전 요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그러니까 총격을 가한 거에는 이 친구를 위험인물로 봤다는 것을 또 말하자면 증명하기 위한 추가 보도인 것 같습니다. 파리스 테뇨스 CBS 뉴스 1월 29일 새로 공개된 동영상에는 37세의 알렉스 프레티가 세관 및 국경보호 요원과의 또 다른 충돌에서 치명적인 총격을 받기 11일 전 미니애폴리스 거리에서
연방이민국 직원들과 대치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동영상은 1월 13일에 녹화되어 수요일 디지털 미디어 매체인 뉴스 무브먼트에 의해 게시되었습니다. 프레티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다른 시위대와 함께 연방 요원들과 대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영상은 CBS 뉴스 파트너인 BBC 뉴스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CBS 뉴스는 이 영상이 미니애폴리스에서 촬영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영상에서 이 남성은 정부 SUV 미등을 발로 차고 파손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 후 차량이 멈추고 연방 요원들이 나타나 그를 바닥에 쓰러뜨립니다. 프레티가 살해된 날의 영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의 허리띠에는 권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국토안보수사국 소속 CBS 뉴스 조사관들에게 이 영상을 인지하고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잘 안는데 안경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수염 난 거나 이런 거나 그 프레티 그 사망 이게 그 중환자 센터의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는 사람이래죠. 아마 그 전에 또 사고에 대해서 그 이 IC 활동에 저항하는 그런 시민이었던 것은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케이징시 아직 배고프다. 미국, 일본, 대만보다 PBR 낮다. 저도 최근에 기업 분석을 하면서 PBR을 저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PBR이 좀 낮다 하는 거고 요것을 읽는 것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주가 상승으로 현재 PBR 전체 코스피는 1.66으로 올라갔다고 하네요. 중국, 영국 정상 관계 강화 합의, 미 겨루기 접근 경제 협력도 확대. 지지통신 외신부 1월 29일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스타머 영국 총리가 29일 베이징에서 만나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 개선과 경제 협력 강화의 뜻을 모았다. 영국 수상의 방중은 8년 만 트럼프 미 정권이 무역이나 안전보장 면에서 유럽의 압력을 강하게 하는 가운데 영중 관계의 안정화를 도모했다. 영국 정부 등에 의하면 중국에 의한 영국산 위스키의 관세 인하에 대해 협의한 것 외에 중국 측이 영국인의 단기 체제 시의 비자를 면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중국 외무성에 의하면 시씨는 국제 정세가 혼돈으로 하는 가운데 세계의 안정이나 양국 경제의 촉진을 위해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스스로 전쟁을 불러일으키려고 한 적이 없으며 아무리 발전해도 타국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도 주장. 베네수엘라를 공격해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의 영유를 목표로 하는 트럼프 정권의 움직임이 염두에 있는 것 같다. 시씨는 금융이나 인공지능, 신에너지 분야의 제휴와 교류 확대의 의욕을 나타냈다. 스타머 씨는 취약한 국제 정세에 있어서 영중의 장기적 안정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중국 측과의 의사소통과 무역 투자 면에서의 제휴를 깊게 해간다고 말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홍콩 100년 조차한 거나 또 청나라가 망하기 전에 구미 열강들이 중국 땅 따먹기 할 때 어렸을 때 북경의 55일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만은 그랬던 중국과 영국이 손을 아쉬운 게 영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북중농 대 유럽과 미국으로 이렇게 그 대립구도가 돼 있다면은 지금 의도하는 게 북미로 대 유럽과 중국으로 세력이 바뀌는 거냐? 나토는 해체되고 애매한 것은 한중일 대 한미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뉴스가 나오네요. 중한 정상회담은 알맹이 없음. 중한, 일중한, 일미한 사이 흔들리는 한국. 요걸 우리나라 발음 순서대로 하면은 한중일, 그 다음에 한미일 요거죠. 어, 오가자키 연구소 2026년 1월 7일자 조선일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 중한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나 통일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이 이재명에게 외교 원칙이 있느냐고 비판하고 있다. 이재명과 시진핑의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나 남북 통일에 대해 일절 언급이 없었다. 이와 관련한 이재명의 유일한 발언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행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는 것이었다. 시진핑은 북한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방중에 앞서 이재명 정부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 중국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위성락 국가안전보장실장은 한반도 비핵화는 주변국의 이해가 얽혀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논의하는 데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의 결속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언급을 꺼려왔다. 지난해 11월 경주 중한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은 많은 것이 바뀌고 정세도 변화했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는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처럼 들렸다. 우리 입장에서는 국제 정세가 어떻게 바뀌든 북한의 비핵화는 피할 수 없는 문제다.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한국이 북핵을 없애겠다는 결의를 이루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채 제재만 풀리는 악몽 같은 사태가 현실이 될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에는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중국의 입장이나 반응이 어떻든 한국 대통령은 일관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중국과 협조를 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그랬는지 의문이 남는다. 통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2014년 박근혜 전직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남북이 주체가 되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이 통일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중국의 역할을 요청한 결과였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통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외교는 원칙의 문제다.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대를 불쾌하게 한다고 해서 할 말을 피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무언가를 얻었다고 해도 그것은 허울일 뿐이다. 끼어들였다. 이재명 방종. 보수 대기업인 조선일보 사설이 지난 중한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나 남북 통일 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것을 비판한다. 거기에는 일리가 있다. 한국을 가능한 한 중국 측에 끌어들여 일본을 고립시키기 위해 1월에 리제명의 방일 전에 리제명의 방중을 끼어들였다는 것이다. 방중을 앞둔 1월 2일 위성락은 정체되어 온 중한관계의 전면적인 수복을 목표로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시진핑은 첫째, 2017년 이후 계속된 한안령 해제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고 두 번째, 남북관계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에도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세 번째, 황해상의 위복 구조물 중국에 의하면은 양식시설이나 황해에서의 위법 조업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었다. 그런데 조금 민간 기업이 조금 움직였다는 뉴스는 추가로 나왔죠. 규모의 방중, 밀도의 방일. 이재명 방중 일주일여 만인 1월 13일 나라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고 두 정상은 회담 후 공동기자 발표를 했다. 두 정상은 셔틀 외교의 지속을 확인하고 경제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 관계부처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은 위안부, 징용경, 다케시마 등의 문제에는 본격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를 한층 더 진전시키는 데 성공했다. 1월 14일자 조선일보 사설
한일 협력 관계는 불가결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는 정상들은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 정치보다 지역 안보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1월 15일자 중앙일보는 4일부터 3박 4일간의 방중 일정과 13일부터 1박 2일간의 방일 일정을 비교해 규모의 방중, 밀도의 방일, 한중일을 굳힌 이 대통령 진영 간 대립의 벽도 실감이라고 평가했다. 시진핑은 이재명의 방위를 노골적으로 팔로우했을 것이다. 이번에 시진핑이 요구한 중한의 대일 공동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 중국은 불만일 것이다. 한국은 앞으로도 한중일 혹은 한중일과 한미일 사이에서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미일 양국은 미일 안의 협력을 강화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앞에도 언급했지만은 북중러 대 유럽과 미국의 대립 관계가 북미러 대 유럽과 중국으로 대립 관계가 새로운 세력 구도가 생기는 것이냐? 애매한 것은 한중일 대 한미일일 것 같다. 저는 어디냐? 한미일이죠. 저는 한미일. 어, 죽었다 깨나도 한미일입니다. 눈에 강해야 할 철도가 왜 멈췄을까? 신치토세 공항 7천명 고립에서 보인 진짜 원인. 본래는 눈에 강해야 할 홋카이도의 철도는 왜 이렇게까지 눈에 약해져 버린 것일까? 이러한 사태에 대해 현장의 판단이나 개개의 대응만을 탓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JR 동일본 오비에서 교통 컨설턴트 아베 토시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JR 홋카이도는 1987년 국철 분할 민영화 때 연간 500억엔 적자를 전제로 출범한 회사입니다. 독립채산에서의 흑자 등은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경영안정기금 6,822억엔을 충당해 당시 장기금리 7.3%의 이율로 얻을 수 있는 운영이익으로 적자를 보전하고 북쪽의 철로를 유지 발전시킬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저금리가 되어 JR 홋카이도의 책임 없이 운영이익이 감소했는데도 국가가 적정한 재정 조치를 하지 않아 JR 홋카이도는 궁지에 빠졌습니다. 눈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진 것도 그것이 원인입니다. 필자 자신도 지금까지 철도의 운행 트러블에 몇 번이나 조회해 왔다. 공항에서 하룻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안고 있는 피로나 그 후의 일이나 생활의 영향은 헤아릴 수 없다. 겨울의 홋카이도에 있어서의 교통의 질을 어떻게 유지 향상시킬 것인가는 단순한 편리성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생산성이나 생활의 질, 나아가 관광의 지속성에도 직결되는 문제가 아닐까. 과거에는 눈에 강했던 철도의 뿌리가 무너지고 홋카이도의 교통정책 자체가 지금 되묻고 있다. 이건 신치토세 공항의 전경 사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